안녕하세요. 고도원입니다. 오늘 책 읽어드림 제목은 자기만의 침묵입니다. 저자 엘링 카게, 노르웨이의 탐험가, 1990년 설상 스쿠터도, 개썰매도, 식량 저장소도 없이 세계 최초로 북극에 도착했다. 1993년 역사상 최초로 혼자, 그것도 걸어서 남극에 도착했으며 1994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세계 최초로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며 타임지로부터 모험의 한계를 밀어내고 있는 현대의 탐험가라는 극찬을 받았다. 그는 또 변호사로, CEO로 일하는 동시에 미술품 수집가이자 세 아이의 아빠로 살아간다. 출퇴근을 반복하는 소란스럽고 고단한 일상에서 그를 지켜주는 것은 침묵으로 도달하는 조용한 순간이다. 생활 속에서도 이따금 세계를 차단하고 내면의 침묵을 만들어내는 그는 행복의 한계를 밀어내고 있는 인생의 탐험가이기도 하다. 나는 산책을 할 수 없거나 등산을 할 수 없을 때, 혹은 세상에서 벗어나 항해를 할 수 없을 때마다 세상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다. 세상을 차단하는 법을 배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내 안에 침묵에 대한 근원적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세상을 차단하는 방법을 찾아 나설 수 있었다. 그런 방법을 찾아 나서자 그곳에서 교통소음과 생각들의 불협화음 속에서, 음악과 기계장치의 불협화음 속에서, 아이폰과 제설차의 불협화음이 자리 잡은 그 깊은 곳에서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침묵이었다. 어느 아침 내 친구들은 에베레스트 남서백에 오르기 위해 일찌감치 베이스 캠프를 출발했다. 등반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런데 정상에 도착했을 때 폭풍우가 덮쳤다. 순간 그들은 살아서 내려가지 못하리라는 걸 직감했다. 첫 번째 친구는 위성 전화기로 임신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 이름을 함께 결정했다. 그런 다음 그 친구는 정상 바로 밑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두 번째 친구는 누구에게도 연락을 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 시각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해발 8,000m의 건조하고 차가운 기후 덕분에 두 친구는 냉동 상태로 건조되어 있다. 그들은 침묵에 쌓인 채 원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곳에 누워 있다. 내가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22년 전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침묵이 뭐죠? 침묵은 어디 있죠? 다른 때도 아니고 왜 지금 더 침묵이 중요하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그들은 답을 듣고 싶어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학생들이 던진 세 가지 질문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글을 쓰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다. 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매일 밤 책상에 앉아 그 세 가지 질문을 골똘히 생각했다. 그리고 33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답을 찾았다. 남극 대륙은 내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이다. 나는 혼자서 남극을 향해 걸었다. 그 방대하고 단조로운 풍경 속에는 내가 만들어내는 소리 외에 인간의 소음이라곤 전혀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백색의 세계로 깊이 들어갔고 혼자 얼음 위에서 침묵을 듣고 느낄 수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대륙을 가로질러
남쪽을 향해 가는 동안 수 킬로미터를 걷고 또 수 킬로미터를 걸어 지평선까지 가는 내내 모든 것은 완벽하게 평평하고 하얘 보였다. 발밑에 있는 3천만立方 킬로미터의 얼음은 지표면을 내리누르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완벽하게 고립이 되고 나서야 그 무엇도 결국은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얼음과 눈은 작거나 그보다 약간 큰 추상적 형태를 형성했다. 하나같이 똑같아 보이던 백색은 미묘한 차이를 띠는 수많은 백색으로 변했다. 눈 위의 지표면은 희미하게 푸른 빛이 감돌면서 약간 불그스름하기도 하고 녹색을 띠면서 살짝 분홍빛도 섞여 있었다. 나는 길이 바뀔 때마다 자연도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 주변 환경은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나였다. 바람이 없으면 눈조차도 고요해 보인다. 내가 속한 세계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지루하지도 않았고 방해받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였고 내 곁엔 내 생각과 아이디어들 뿐이었다. 미래는 더 이상 무의미했고 과거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나는 지체 없이 나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 당신이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세계는 사라진다고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주장했다. 그때 나한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랬다. 마치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다. 대화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내 생각들이 벌판을 가로질러 산들을 향해 퍼져나가면 다른 생각들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미국인들은 심지어 남극에도 기지를 건설했다. 어떤 해에는 99명이 살면서 다 함께 기지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적이 있었다. 당시 어떤 사람이 돌멩이 99개를 몰래 들여와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고 사람들은 돌멩이 하나씩을 손에 쥐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몇 달 동안 돌멩이 구경도 못하고 있을 때였다. 그중엔 1년이 넘도록 돌멩이 구경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동안 그들이 본 것이라곤 얼음과 눈, 인간이 만든 물건들 뿐이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자신의 돌멩이를 바라보고 느꼈다. 돌멩이를 손에 쥐고 그 무게를 느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 이러한 침묵은 누구나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침묵은 우리가 끊이지 않는 소음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도 늘 우리 안에 있다. 바다 깊은 곳에서, 파도와 잔물결 아래에서 당신은 당신 내면의 침묵을 발견할 수 있다. 샤워를 하면서 물줄기가 당신의 머리를 적실 때,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 앞에 앉아 있을 때, 숲속의 호수에서 수영을 하거나 벌판을 가로질러 걸을 때도 당신은 완벽한 침묵을 경험할 수 있다. 나는 그러한 침묵을 사랑한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정말로 침묵을 원한다면 공항 활주로 옆에 앉아서도 침묵을 경험할 수 있다. 내 친구는 자신이 절대적 고요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차를 운전할 때라고 했다. 노르웨이 격언에도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이다. 나에겐 자연 속의 침묵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내 마음은 그곳에서 가장 편안해진다. 나는 좀 더 자주 자연으로 돌아가야 했을 것이다. 내가 막 걸신들린 사람처럼 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베르게가 곧장 음식을 먹기 시작하지 말고 잠깐 멈췄다가 먹자고 제안했다.
베르게는 침묵 속에서 마음속으로 천천히 10가지 세고 난 다음 먹기 시작하자고 했다. 집단적인 절제력을 보여주자고. 만족은 희생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서로 상기시켜 주자고 했다. 기다림은 낯설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순간 속에서 느꼈던 것만큼 부자가 된 기분을 느껴본 적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없다. 침묵은 따분할 수 있다. 침묵이 배타적이고 불편하며 때로는 무섭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경험해 보았다. 침묵이 외로움의 전조이거나 슬픔의 전조일 때도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침묵은 무겁다.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는 침묵을 지킨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이다. 기분이 우울할 때는 나도 돌처럼 차가워진다. 공격성을 띤 침묵으로 서로를 외면하는 부부를 볼 때마다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침묵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침묵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이다. 시인 롤프 야콥스는 뒤따르는 침묵에서 이렇게 썼다. 침묵은 잔디 속에서 산다. 풀잎 하나하나의 밑바닥 쪽에 돌들 사이에 파란 틈에 끼어서. 혼자 바다로 나가면 당신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숲속에서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나 그 밖에 다른 나무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산에서는 돌들과 이끼 사이에서 벌어지는 작은 움직임들을 들을 수 있다. 이때의 침묵은 불안감을 없애주는 침묵이다. 나는 그런 침묵을 내 안에서 1분마다 찾으려 한다. 내가 사무실로 향할 때나 미팅 직전 잠시 쉴 때 또는 대화에서 물러날 때도 그런 침묵은 쉽게 생긴다. 세상을 차단한다는 것은 당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등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좀 더 뚜렷하게 세상을 보는 방법이다. 침묵은 본질적으로 풍요롭다. 침묵은 고급이다. 침묵은 새로운 사고방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이다. 나는 침묵을 금욕이나 뭔가 영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보다는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실제적인 원천이라고 여긴다. 나는 나를 침묵으로 채우기보다는 뭐라도 하는 쪽을 택할 때가 많다. 나는 내 문제들 중에서 많은 것들의 근원이 바로 이 싸움에 있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다. 철학자이자 권태 이론가인 블레즈 파스칼은 1600년대에 이미 이런 생각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방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처럼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단순하게 사는 것에 대한 불안함은 1950년대의 텔레비전이나 1990년대의 인터넷 혹은 오늘날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파스칼이 살던 시대에도 이미 존재하던 문제였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은 태어난 이후 줄곧 우리 곁에 있었다. 따라서 이 불안은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이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바깥으로 이끌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두리번거린다. 우리는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침묵은 거의 멸종되었다.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인생을 어렵게 살 필요도 있다. 때로는 단순히 울타리의 가장 낮은 부분을 가볍게 깡충 뛰어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침묵에 대한 글을 쓰고 싶었다. 소음보다 침묵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더 어렵고 또 그 일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설령 1000년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가진 시간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짧다고 느껴질 것이다. 우리는 존재하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2000년 전에 세네카는 말했다. 과거를 잊고 현재를 방치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너무 짧고 불안해 보인다. 가여운 자들은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자신들이 평생 딴 데 정신이 팔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인생은 길다. 단 우리가 아주 자주 우리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아지는 경우에만. 나는 침묵이 새로운 사치품이라고 생각한다. 침묵의 특징은 다른 사치품들보다 더 고급스럽고 수명이 길다는 점이다. 게다가 침묵은 공짜로 할 수 있는 경험이다. 그리고 침묵은 다음 시즌의 사치품으로 교체할 필요도 없다. 일상 내 소음에 등을 돌리는 것은 특권이다. 나는 침묵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라는 생각을 좋아한다. 침묵의 경험은 그것들만의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는 다른 많은 것들처럼 무게를 재거나 치수를 측정할 수 없다. 하지만 침묵은 수단도 될 수 있다. 하하하하하하. 이것은 내가 침묵에 대해 물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보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가 내린 결론은 자신이 자기 내면의 침묵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생각을 열기 위해서 세상을 닫는다고 했다. 머스크는 이것을 평생 해오고 있다. 성장기에 그는 학교 안팎에서 종종 두들겨 맞았다. 그에겐 가까운 친구조차도 거의 없었지만 대신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내가 그와 이야기를 나눌 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가 자문위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조용한 공간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소음 중 가장 강력한 소음은 소리 없는 소음이다. 바로 에드바르트 뭉크의 절규이다. 나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었다. 그림과 나 사이에 수다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림 속으로 뛰어들어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사람의 오른쪽 어깨 위에 손을 얹을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나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사람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마크 로스코의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당신은 그의 그림이 거대한 일련의 에너지를 수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침묵이 정답이겠군요. 로스코는 말로 그의 그림을 설명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그림을 그리는 대신 글을 썼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위대한 예술을 감상하면서 예술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쓸 때마다 침묵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알아채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를 듣고 보는 일, 내 두 귀 사이의 공간에서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일, 작은 물고기를 잡는 일, 적은 양의 음식을 먹는 일, 당신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세계가 사라지게 하라. 귀를 기울이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 참신한 도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당신이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은 당신 자신에 관한 책이다. 그 책은 열려 있다. 스키를 타고 남극 대륙을 가로지를 때 뭐가 가장 힘들었느냐는 질문을 이따금 받는다. 내가 생각하는 답은 확실하다. 남극점에 도달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다시 말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50일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보다 더 힘든 건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그 과정이 더 만족스럽다. 거의 매번 그렇다. 내 경우엔 침묵을 찾기 위해 멀리 가느라고 두 다리를 사용해야 했지만 침묵은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덜어내는 일뿐이다. 당신은 당신만의 남극점을 발견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